1735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한성부 반송방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죠. 풍산 홍씨 가문의 둘째 딸이었는데 아버지 홍봉하는 선조의 외손자인 정명공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집안이긴 했지만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한중록에 따르면 언니를 시집 보낼 때도 혼수가 넉넉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홍연보가 특별한 태몽을 꾸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이 아이는 특별할 것이다. 그 말이 정말로 맞았습니다. 1743년 이 소녀가 9살이 되던 해였어요. 궁궐에서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을 뽑는 삼간택이었죠. 그리고 이 소녀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인 1744년 10살의 나이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녀가 조선 왕실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씨.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해경궁 홍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입궁 후 해경궁이 본 남편 사도세자는 어땠을까요?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본 사도세자는 총명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고요. 동갑내기 부부였던 두 사람은 궁궐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처음엔 행복해 보였어요. 1750년 16살이 된 해경궁이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소세손이었죠. 왕실의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의소세손은 태어난 지 2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해 가을 해경궁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이산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되는 아이였죠. 영조는 손자가 태어난 당일 원손으로 정했고 3년 후에는 세손으로 책봉했습니다. 해경궁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사도세자에게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이상하리만큼 두려워했습니다. 영조는 학문을 중시하는 호학군주였죠. 첫째 아들 효장세자를 잃은 후 16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영조는 사도세자 교육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조선 최연소 왕세자였던 사도세자는 영조의 엄격한 조기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와 아들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학문에 뛰어난 왕이 되길 원했지만 정작 사도세자는 무예와 예술, 건축에 관심이 많았죠. 그 교육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해경궁이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대증이라는 병으로 옷 입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내관을 매질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가 장인 홍봉한에게 보낸 친필 편지도 발견되었는데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각한 정신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궁은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어요. 남편을 고칠 수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왕세자빈이라는 신분이 그녀를 궁궐에 묶어두었죠. 그러던 중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1769년 세손 이산이 17살이 되던 해였어요. 이산이 흥은부의 정제화 등과 함께 기방에 출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완홍주와 홍구명이 각각 이 사실을 해경궁에게 알렸죠. 해경궁은 경악했습니다. 어린 세손이 사도세자와 같은 길을 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해경궁은 즉시 친정아버지 홍봉한을 찾아가 사건을 수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홍봉한은 처음에 개입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해경궁은 단식 농성을 시작했죠. 결국 홍봉한이 나서서 기생들을 유배 보내고
세손에게 후보고를 한 후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 일은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만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762년 7월 4일 이모년이었습니다. 영조 38년이죠. 조선왕가에 유례없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나경원이라는 종이 사도세자의 난행과 비행을 고변한 사건이 터졌고 사도세자는 폐세자 되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령했죠.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처음에 사도세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주를 들여왔고 영조는 직접 못을 박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8일간 갇혀 있다가 7월 12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경궁의 나이 28살 때였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에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죠. 당시 세손 이사는 11살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폐세자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정조의 왕위 계승도 불안해졌어요. 만일 부자간 갈등이 정조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정조의 안위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서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어머니로서 살아남을 것인가? 해경궁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사도세자가 죽은 지 며칠 후 해경궁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죄인의 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세자가 복이 되면서 해경궁 역시 세자빈 신분을 되찾아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해빈이라는 비노를 받았죠. 그때 해경궁이 시아버지 영조와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영조는 며느리를 보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며느리.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었을까요? 그런데 해경궁이 영조 앞에서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 올소이다. 죄인의 처자이니 죽일 수도 있으련만 살려주시니 그 은혜가 고맙고 죄인의 자식인 정조를 여전히 후계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조는 며느리가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듣자 감동을 받았죠. 내가 너를 볼 마음이 편치 않고 어려웠는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고맙구나. 영조는 며느리 홍씨의 효행을 칭찬하고 가효당이라는 당호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해경궁은 아들 정조를 영조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생이별이었어요. 한중록에 따르면 해경궁이 영조에게 세손이 경희궁에 머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경궁은 창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자식과 생이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죄인으로 몰려 죽은 상황에서 세손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조의 눈밖에 날까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조를 영조가 직접 데려가서 키우게 한 겁니다. 이후 정조는 국왕으로 즉위하는 1776년까지 경희궁에서 살았습니다. 14년이었어요. 14년 동안 해경궁은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죠. 1764년 영조는 세손을 요절한 첫 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왕위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거예요.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이었으나 9살의 나이로 요절했고 효장세자의 빈이었던 효순왕후 역시 정조가 태어나기 전에 별세했기 때문에 정조의 양자 입적은 왕위계 승권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그 14년 동안 해경궁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친정도 편치 않았어요.
1770년경 아버지 홍봉하는 반대파 김귀주, 정우겸의 공격으로 정계에서 영원히 은퇴했고 봉조하의 직함으로 교회에 거주했습니다. 이복 동생이던 홍인환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죠. 1775년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자 홍인환은 극력 반대했고 이 문제로 정조의 미움을 사서 정조 즉위 후 사사되었습니다. 해경궁은 조용히 견뎌야 했어요.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해경궁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고 후에 회고했습니다. 1776년 3월 5일이었습니다. 영조가 83세에 서거했죠. 대리청정하던 세손 이산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등극했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였어요. 해경궁의 14년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장헌이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혜빈 홍씨에게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내렸죠. 해경궁 홍씨.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실 서열은 조금 복잡했어요. 당시 왕실에서 해경궁 홍씨가 제일 연장자였지만 서열상 10살 아래인 정순왕후가 대비의 위치를 차지해 왕실 서열상 제2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조는 어머니를 자궁으로 칭하며 사실상 왕대비로 대우했습니다. 1778년에 효강, 1783년에 자희, 1784년에 정선이라는 존호를 받았어요. 해경궁은 마침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조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심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조의 집에서 아버지 사도세자는 왕따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 해경궁은 아버지가 죽을 때 침묵했죠. 어린 정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정조가 즉위한 후 어머니에게 극진한 효도를 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0년 넘게 세손 수업을 받으며 사도세자라는 말을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던 사람의 폭탄 선언이었죠. 당시 노론 대신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사도세자를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경모궁이라는 사당을 조성했습니다. 오늘날 서울대 병원 자리였는데 정조가 거주하는 창경궁과 마주해 보이는 자리였죠.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아들 정조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1789년 정조는 더 큰 일을 단행했어요.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긴 겁니다. 원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던 수은묘를 화성으로 이장하고 현룡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정조는 화성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조의 화성 건설을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국왕 지지 세력인 시파의 정치적 결집, 수도권 방위체제의 구축, 화성 행차를 통한 민심의 확보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조는 재위 24년간 66회의 원행을 했는데 그중 절반이 아버지 묘소 참배였어요. 그리고 1795년 특별한 해가 왔습니다.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동갑이었기 때문에 이 해는 둘 다 회갑을 맞는 해였죠. 정조 자신의 즉위 2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서 회가변을 여는 거죠. 법도대로라면 왕의 거둔길에 왕실 여성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성행궁까지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갔어요. 사도세자와 어머니가 동갑이므로 회갑잔치를 생부가 묻힌 현룡원 가까이에서 열어야 한다고 주장의 뜻을 관철했습니다. 윤희월 9일 창덕궁을 출발한 정조는 6천 명에 달하는 수행원과 함께 한강의 배다리를 건넜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내렸는데 험한 길이 나올 때마다 정조는 말에서 내려 해경궁의 가마 앞으로 나아가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옷이 비에 젖는 줄도 몰랐다고 해요. 해경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3년 만에 남편의 무덤을 참배하게 된 겁니다. 1795년 윤희월 13일이었습니다.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 열렸어요. 정조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먼 길에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 위해 새로 가마를 만들고 잘 만들어졌나 친히 살피고 가마꾼에게 예행 연습까지 시켰죠. 잔치에는 해경궁 홍씨의 친인척 82명이 초대되었습니다. 먼저 정조가 어머니께 첫 잔을 올리고 시와 꽃, 음식을 차례로 올린 뒤 음악과 춤이 이어졌어요. 술잔은 7번 올렸는데 그때마다 다른 음악과 춤이 베풀어졌습니다. 전어찬 안상에는 70종의 음식이 올라 있었고 별도로 12종의 음식을 담은 소별미상도 있었죠. 정조는 또 화성노인 384명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과거를 실시해 인재를 뽑고 가난한 사람과 호라비, 과부, 고아 539명에게 쌀과 죽을 나눠줬습니다. 여민동락이었어요.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정신이었죠. 그리고 이 8일간의 행사를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원행을 묘정리에게 총 8책 635장 1270쪽의 그림과 글로 기록된 책이었어요. 매일 3번씩 마련된 수라상과 간식상, 5번의 미음상은 물론 양로연 찬품이나 현룡원, 제실에 올린 제사상 등 수많은 조선시대 궁중 음식들의 모양, 만드는 방법과 재료 등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화성 행차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즉위 초만 하더라도 수차례의 암살 기도에 내몰리기도 했던 정조가 즉위 20주년을 맞아보란 듯이 7,000명에 가까운 행렬을 거느리고 생부가 묻혀있던 화성을 찾은 거죠. 자신의 위협을 과시하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60년 전 10살의 나이로 궁궐에 들어와 동갑내기 남편을 만났던 그 소녀. 남편이 광기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보고 남편이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보고 아들과 생이별하며 14년을 기다렸던 그 여인. 이제 60세가 되어 아들이 왕이 되고 33년 만에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영광이었을까요? 고독이었을까요? 그해 해경궁은 한중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본인의 60년 동안 궁중에서의 삶을 회고한 자전적 회고록이었죠. 친정 조카인 홍수영의 소청으로 쓰기 시작한 이 책은 해경궁의 목소리를 역사에 남기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1800년 49세의 나이로 급서했어요. 해경궁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경궁의 나이 65세 때였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즉위했죠. 또다시 어린 왕이 탄생한 겁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어요. 해경궁은 다시 한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정조가 만든 장용령은 정순왕후에 의해 해체되었고 정조의 정치적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조용히 견뎠어요.
순조 즉위 초부터 정조의 유지임을 강조하면서 아버지 홍봉안과 친정 집안의 신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814년 순조 14년에 신원과 복권을 받았죠. 해경궁의 나이 79세 때였어요. 1815년 12월 15일 해경궁 홍씨는 창경궁 경춘전에서 81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육릉에 남편 사도세자와 함께 합장되었어요. 인근에는 아들 정조와 며느리 효의왕후의 능인 걸릉도 위치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 그녀는 죽은 다음 헌경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총명하다고 해서 헌, 늘 조심스러웠다고 해서 경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70년 가까이 계속된 그녀의 궁중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고 후세 사람들은 말합니다. 1899년 고종 때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해경궁도 헌경왕후로 추존되었고 장조를 다시 장종으로 추존하여 황제로 격상하면서 헌경왕후 또한 헌경의황후로 격상되었습니다. 해경궁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남편이 죽을 때 침묵한 것, 아들을 영조에게 보낸 것, 친정의 몰락을 지켜본 것. 그녀는 남편을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지킨 걸까요? 한중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를 등지고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 내 죄라면 이제 죄 많은 어미의 짐도 내려놓으려고 한다. 해경궁 홍씨는 영조의 며느리이자 사도세자의 아내 그리고 정조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은 서로 상충했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것은 해경궁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혜로워지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한중록으로 남긴 여인이었죠. 여러분은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특히 영조 앞에서 했던 첫마디,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입니다 라는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생존술이었을까요? 만약 해경궁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조의 개혁 정치와 화성 건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